네, 이어서 4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차시까지 네, 할 수 있겠죠. 5차 역전파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앞으로 5차를 가중치 W랑 여기서는 없지만 바이어스 값도 같이 수정을 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5차 역전파. 5차 역전파를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임의의 초기 가중치 W를 준 다음에 W1, 뭐 W2, W3 엄청 많겠죠, 웨이트 값이. 아까 이 상태에서 W가 6개였죠, 총 6개였습니다. 근데 더 많아지면 더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결과를 계산을 하고 실제 우리가 원하는 값과 이 계산 결과의 오차를 구합니다. 에러를 구해서 경사하강법을 이용합니다. 경사하강법 그래서 중요합니다. 경사하강법을 이제 그냥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차를 줄여 나간다. 미분을 이용해서. 네. 뭐 수학적인 내용이라든지 통계적인 내용은 더 찾아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경사하강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이용해서 바로 앞에 있는 가중치, 이 결과값 앞에 있는 이 노드의 가중치를 수정하고, 그리고 여기서 노드에서 또 이 앞에 있는 인풋 레이어를 가중치를 수정하고 W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정된 가중치를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하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계산하고 다시 수정하고, 이게 반복을 계속되면서 오차가 0, 최대 이제 0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오차가 없는 최소화되는 지점까지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뭐 2000번 반복하기도 하고요, 뭐 10,000번 반복하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반복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차 역전파를 이용해서 아까는 이 위에 XOR 문제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가중치랑 바이어스 값을 주어졌었죠. 그런데 이거를 임의의 가중치를 주고 XOR 문제를 오차 역전파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보통 코드가 한 200줄 정도? 200줄 좀 넘나요? 네, 코드가 또 엄청나게 길고 이 오차역 전파를 코딩으로 구현을 하려면 이 오차역 전파가 일어나는 어, 체인 체인처럼 이제 미분의 미분이 연결되는 그런 것을 사용을 합니다. 오차역 전파의 공식을 보면요. 그래서 수학적인 내용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 코드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어, 필요하신 분이 그 코드가 한번 보고 싶다,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메일이나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과 관련된 머신러닝, 딥러닝이 들어오면서 제가 하는 예시들은 강의 계획서에 있나요? 모두의 딥러닝이라는 교재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안에 보시면 다 나와 있고요. 그 교재 안에 이제 샘플 예제 소스들, 그걸 가지고 제가 조금씩 수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딥러닝처럼 되고 있죠. 처음에 퍼셉트론, 오늘 이제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로지스틱에서 조금 끊었었고요. 퍼셉트론을 보고 이제 퍼셉트론에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 엑소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층 퍼셉트론을 계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차 역전파를 이용하면 엑소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값을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망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은닉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이 정교하게 되면서 딥러닝 딥러닝 모양 비슷하게 돼 있죠. 입력층과 출력층, 입력층 3개, 출력층 2개인데 그 은닉층을 엄청나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웨이트 값도 엄청나게 많고 바이어스 값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엄청나게 그 효율이 좋아야 돼요. 네, 효율성이 높아야 돼요. 정확성도 높아야 되고. 그런데 은닉층을 많이 두더라도 기대만큼 결과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부르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5차 역전파는 출력부터 하나씩 앞으로 가며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정하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강법을 이용해서 미분이 필요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층이 늘어나면서 기울기가 중간에 0이 되는 기울기 소실 문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출력층에서 이제 에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각각의 에러를 가지고 미분을 통해서 웨이트 수정하고 미분 이렇게 다 가면서 웨이트를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면서 미분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니까 결과가 0이 되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럼 여기를 수정을 하고 다시 와야 되는데 여기서 2층에서 이제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0이 되는 값이 끝이라고 했잖아요. 찾아버리면 여기부터는 수정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 웨이트, 이쪽에 있는 웨이트들 여기서부터 0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까지 다 수정이 가고 전체가 다 수정이 돼야지 출력에 다시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좋아지지 않은 거죠. 이것은 우리가 활성화 함수였던, 여기서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여기서는 기울기가 없어지니까, 수정할 게 없어져 버리니까 정확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로 사용되는 우리 시그모이드 때문이에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활성화 함수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로지스틱 회귀에서 이제 0 맞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S자 모양의 함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가 유용했습니다. 유용했는데 이제 딥러닝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은닉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울기가 소실되는 일이 많았죠. 왜냐면 시그모이드 이 함수를 미분을 해버리면 이런 그래프로 나타나요. 0일 때 이 그래프가 기울기가 최대인데 최대 기울기가 0.3입니다. 그러니까 은닉층이 5개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5개 있고 여기 아웃풋이 하나, 아이고, 네, 아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치가 0.3이니까 수정을 해요. 0.3만큼 곱해야겠죠. 러닝 레이트에 미분값 곱해가지고 가중치를 수정하겠죠. 그럼 곱해지면 곱해질수록 0.3을 계속 곱하더라도 0.3 곱하고 0.3, 0.3, 0.3에 0.3 곱하면 0.09, 0.027,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특징 때문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로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에서 출발해요. 이거 주황색은 함수 값이고요. 점선은 미분 값입니다. 예, 최대가 0.3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이 시그모이드 함수에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로지스틱 회귀 0부터 1까지 그런 함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그모이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미분값이 너무 작으니까 위아래로 늘려보자 라고 해서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함수가 또 등장합니다. 이 그래프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네, 탄젠트 그래프랑 조금 비슷하죠. 이런 그래프로 이제 찾았습니다. 그런데 미분을 해보니까 여전히 1보다 작아요. 최대값이 1이고 그리고 1보다 작은 소수가 많은 거죠. 그러면 곱하면 곱할수록 얘도 0에 수렴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죠? 계속 1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렐로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렐로 함수. 렐로 함수는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다 0이에요. 그런데 0보다 큰 범위에서는 미분값이 x, 기울기가 x죠. y는 x인데요. 그래서 미분값이 무조건 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0보다 클 땐 x로 나타내는 거고요. 이 시그모이드 어차피 0과 1로 나눠야 되는데요. 얘는 0이랑 뭐 0.1도 나오고 0.3도 결과가 나오고 0.5도 나오고 뭐 3, 4 값이 1에 국한되지 않고 계속 커질 수도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미분하면 1 값이 나오죠. 0일 때는 0, 0보다 클 때는 1이라는 미분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울기 소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렐로 함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렐로 함수를 우리 딥러닝을 활성화시켰던 우리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역사 제가 그림을 어디다가 넣어놨을까요? 네, 렐로 함수를 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딥러닝 알고리즘에서 같이 발표를 합니다. 렐로 함수. 그래서 다층 퍼셉트론, 시그모이드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로 렐로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딥러닝의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제프리 힌튼 교수가. 그리고 이제 뭐 뒤에 소프트 플러스 함수, 이 활성화 함수는 아주 뭐 더 개발도 될 수도 있겠죠. 더 좋은 활성화 함수가 있다면. 그런데 이제 뭐 렐로 함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소프트 플러스라는 것도 나오고요. 이거 말고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렐루를 많이 사용한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렐루랑 시그모이드를 혼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여기서 은닉층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자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생길 텐데 이 은닉층에서는 렐로 함수를 사용하고 이 은닉층에서는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속도와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급 경사하강법. 이거는 이제 오차 수정하는 얘기죠. 오차 수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대만큼 결과가 좋아지지 않은 것은 활성화 함수를 다양하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속도랑 정확도가 향상이 된 것은 고급 경사하강법, 오차 수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사하강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경사하강법은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러닝 레이트만 잘 주면 정확하게 하강을 하면서 이 지점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아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체크, 여기서 체크, 여기서 체크, 다양한 곳에서 체크를 하게 되면 가장 0이 되는 지점이지만 더 낮은 지점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사강법은 한 번 업데이트, 반복이 아까 우리 2000 한 번 반복한 거 있었죠. 에포크라고 2000 한 번 반복한 것도 있고, 얘를 그냥 숫자 10,000번으로 고치면 10,000번 반복하겠죠. 반복하면 할 때마다 얘네들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전체 데이터를 다 미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반복, 세 번째 반복, 네 번째 반복 있을 때마다 계속 데이터를 전체 다 미분합니다. 그래야지 이 중앙 지점을 찾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거나 하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한 번 반복하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겁니다. 슈퍼컴퓨터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량이 많아서 속도가 엄청 느리죠. 그리고 컴퓨터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계산을 못하고 컴퓨터가 다운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경사관법은 느리지만 착한 아이죠. 엄청 느리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가지만 최적의 해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작거나 하면 경사광법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많아지거나 할 때는 속도랑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사광법도 고급으로 수정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해서 SDD라고 하는 경사하강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미분하는 것이 아니라 랜덤하게 추출한 일부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모든 데이터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얘는 점프한다고 보시면 돼요. 점프. 왜냐면 샘플링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빠른 업데이트, 웨이트 값이 더 빨리 업데이트 되고 더 자주 업데이트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오차가 더 빨리 줄어들 확률이 있는 거죠. 속도가 엄청 빨라지는 거죠, 얘는. 그래서 랜덤하게 추출한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SDD, 확률적 경사하강법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 방법이 있습니다. 모멘텀 방법은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뭐 지그재그가 심하다라고 본다면 얘는 지그재그가 덜하다. 이거 모멘텀은 매번 기울기를 구하긴 하지만 오차를 수정하기 그 전 상황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전 상황을 참고해서 방향을 참고해서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비율만 수정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한 예시는 아니겠지만 확률적 경사광법은 여기서 샘플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널뛰기 하고 널뛰기 하고 널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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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방법을 사실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다양한 러닝 레이트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데 얘는 한번 이동했으면 이렇게 이동했으면 이 이동한 방향과 값을 참고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반대까지 갈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아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이전 상황을 기억해서 일정한 비율만큼 수정되게 하는 이 모멘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이 정확한 예시는 아닐 거예요. 이거. 그런데 참고하시라고 한번 그려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속도랑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확률적 경사방법 SGD 방법. 우리는 이거 아까 랜덤하게 추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용할 때는 케라스에서 옵티마이저라는 거에 SDD 러닝 레이트만 넣어주면 알아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을 합니다.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SGD 똑같아요. XGD를 쓰는 건 똑같은데 옵션에 모멘텀을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모멘텀 개수를 추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뭐 더 발전된 네스테로프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옵션에도 추가되죠. 네스테로프 트루. 네, 얘는 불필요한 이동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다그라드라는 변수의 업데이트가 잦으면 학습률을 적게 하여 이동 보폭, 학습률을 얘는 또 조절을 하네요. 네, 그리고 RMS 프로 이름도 어렵네요. 이건 저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6번은 사용을 합니다. 아담, 모멘텀, 그리고 RMS 프로 방법을 합친 방법인데요. 정확도와 보폭 크기를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 SDD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옵티마이저 함수 중에서 이제 아담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러닝 레이트 넣어주고 옵션을 좀 넣어주면 되네요. 그래서 아담 함수도 경사하강법, 고급 경사하강법의 하나다. 오차를 줄이는 함수 중에 아담이라는 게 있다. 아담을 써볼 거예요. 오늘 아마 딥러닝 코드에서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을 쓸 거예요. 네, 아담 그리고 SGD 모멘텀. 저도 이 세 개를 한번 써봤습니다.
1번, 2번, 6번 정도만 저도 써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직접 딥러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기존 환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환자의 생사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짜보아라.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네, 그냥 뭐 환자라고 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저는 제일 즐겨보는 드라마라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기존 환자의 데이터 엄청나게 많겠죠. 지금 우리가 써볼 거는 여기서 폐암과 관련된 폐암 수술과 관련된 환자의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수술했을 때 죽었냐 살았느냐를 따져서 예측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는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올라가는지를 쉽게 딥러닝 우리가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러닝 할 때는 일단은 기존 환자의 데이터를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 기존 환자 데이터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어떠한 값들이 들어가 있으며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입력을 해서 기존 환자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패턴이랑 규칙을 분석을 합니다. 네, 이거 딥러닝 하겠죠. 여기 뭐 은닉층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이거 학습입니다. 학습을 해서 새로운 환자 데이터를 넣었을 때 생존 결과 가능성을 알려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선형회기처럼 생존하는 사람 데이터 그리고 사망하는 사람 데이터.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발견했으면 여기에 환자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살아난다. 얘네들 데이터는 사망을 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딥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볼 건데요. 기존 환자 데이터를 봐야 되겠습니다. 소토라릭 surgery.csv 파일이 이거는 폴란드의 브로츠와프 의과대학에서 2013년 공개한 데이터 폐암입니다. 폐암 수술 환자의 수술 전 진단 데이터와 수술 후 생존 결과를 기록한 실제 의료 기록 데이터입니다. 네. 이 데이터들을 상당히 중요해요. 요새는 뭐 데이터 전쟁이죠. 구글, 애플 모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생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좀 수정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 수집에 대해서 조금 우리나라는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공개를 해줘야 좋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공 데이터는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data.go.kr 한번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data.go.kr 우리가 딥러닝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찾는 거예요. 실제 데이터. 그래서 data.go.kr 들어가시면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해서 인기 있는 코로나 관련된 데이터 코로나도 많이 처음에 공개돼서 코로나 맵 뭐 이런 사이트들도 많이 나왔었죠. 그게 다 데이터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위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공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데이터를 검색하면 21건이나 있네요. 그래서 선별진료소 현황 이거를 이제 지도 이거를 한번 볼까요? 엑셀 파일로 돼 있네요. 네, 엑셀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엑셀 파일을 한번 다운 받아 보면 실행해 보면 이렇게 기준 일시 채취 여부 뭐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네이버 지도라든지 구글 지도라든지 맵을 이용해서 내가 홈페이지에다가 이 진료소를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데이터를 잘 공개가 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데이터, 뭐 부동산 데이터라든지 뭐 교통 관련 데이터라든지 뭐 날씨 관련 데이터, 뭐 버스 정류장, 뭐 충전소 현황 이런 것들이 국가 데이터, 이거는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뭐 시각화 분석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나중에 여기서 찾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부동산 정보를 나는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데이터. 한번 부동산에는 어떤 거 있나 볼까요? 부동산. 네, 부동산 중개업 정보. 그리고 뭐 펀드 현황, 통계 정보, 중개업소, 뭐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보유 집계 현황.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5차 시, 마지막 5차 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